힘드시죠? 이 파트가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경우는 없는데 아마도 출제자는 여기서 하나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강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게 좀 갈등을 때릴 텐데, 제가 이 파트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정말 큰 성과를 얻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암기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암기가 잘 안 돼요. 저도 이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변호사이다 보니까 이해가 이미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암기가 편한 거예요. 여담이지만 저도 기출문제 다 풀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틀린 거 안 틀려 계속 반복했어도 또 시험장에 또 틀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험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건데 이해가 되는 상태면 더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중에 공인중개사라는 실무를 하실 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이러한 이론 강의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실무 접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임대차나 아니면 매매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이 박 터져요.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경쟁력은 결국은 공부입니다. 공부를 해서 뭔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 실무를 하시는 분 중에서 어떠한 강의들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경매든 어떤 법률적인 공부라는 것을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자기만의 주특기를 가지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겠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나한테 돈을 벌 수 있는 자산이 기초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가 유익하실 겁니다. 자, 저도 그렇게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일 건데, 그런데 이 지문은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등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승계되는 게 어떤 경우죠? 포괄승계입니다. 포괄승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아니면 약정에 의해서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승계되는 경우나, 승계는 포괄이나 특정 승계, 약정에 의해서 임차인이, 이분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임대 지인회가 승계되기 때문에 소유자와 임대인의 지위가 같은 거죠. 원칙적인 모습은 임대인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럼 임대인과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같게 맞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지인의 승계를 하게 되면 임대인 지위와 소유자가 같아지죠. 그럼 상속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승계. 포괄승계가 아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그런 경우구나. 이 경우는 승계를 했기 때문에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이 경우는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상권과 구분을 할게요. 지상권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갑소의 토지를 을이 어떤 목적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죠. 그럼 지상권 취득하려면 어떻게 한다?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올라가겠죠. 갑소의 토지 위에 지상권자 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상권이 이제 등기된 이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 계약이 존속 기간으로 소멸되면 을은 지상 거부를 현재 하고 있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로? 병을 상대로. 근데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임대차 계약자 뭐 대항하였어, 포괄성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상권자는 물권자잖아요. 물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의 소유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권자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경우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 그렇기 때문에 포괄승계든 대항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대항할 수 있는 경우니까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경우는 그런 종전을 봤던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잠시만요. 자, 반면에 지상권은 봤습니다. 지상권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물권의 효력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토지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 건물의 소유를 갖게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미등기 상태예요. 그러면 병은 근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죠. 쟁점이 되는.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하냐? 당연히 병을 상대로 해야겠죠. 임대인이 아니라. 그런데 병의 입장에서, 이건 을의 입장, 즉 임차인의 입장이죠. 병의 입장에서 미등기된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주장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은 누구랑 했었죠? 갑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인이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 토지 이용 관계, 이 토지 사용 관계 누구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갑이에요. 즉 을한테는 주장을 못해요. 만약 등기가 됐으면 상관없죠. 등기가 됐으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앞서 같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미등기예요. 그러면 미등기면 병은 을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서로 충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즉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걸 거절할 수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건물, 기타 공정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를 등기를 마친 이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그 세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럼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아까 배웠잖아요. 642조인가 그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소유자가 이 등기를 상속이라고 생각할게요. 상속. 매매가 아니라 소유권이 변동된 원인이 상속이다. 상속이 되면 이 사람이 갑의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지위, 임대차 계약의 지인, 임대인의 지위도 병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아까 임대차 계약이 상대방 임대인에게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포괄상계 상속이라면 임대차 계약상에 네가 임대인이니까 나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어.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너는 임대인이잖아. 상속받아서. 그게 포괄승계예요. 이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받는 거예요. 이 재산권만 이 상속받는 게 뭐냐면 토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도 상속받는 겁니다. 이 상속이라는 개념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이 된 토지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도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의 지위 상속받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토지 임대인. 당연히 아까 누구한테 할 수 있죠? 갑. 근데 이 사람 갑과 병이 동일시되니까 포괄했기 때문에 그럼 그 승계받는 경우에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특정 승계는 뭐냐면 이 사람이 갑이 을에게 병에게 매매 토지를 매각할 때 나 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 게 있어. 그럼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도 네가 가져가. 그 계약상 지위도 넘기는 겁니다. 합의를. 근데 그 경우에는 대부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3자 간 합의해서 넘겨받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를 그리시면 됩니다. 다만 지상권이나 등기가 됐으면 그렇게 할 필요, 이런 논리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등기가 됐으면 병에게 대항력이 있어요. 지상권자, 물권자이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되더라도 병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걸 막을 수 있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그러면 논의의 실익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을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격려한 이후에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실익이 있는 거면 그런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은 이 논의의 실익은 이 포인트에 있거든. 토지 소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승계의 경우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포괄 승계나 특정 승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개념 설명이 되는 거고 요것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건물 소유자가 등기를 마친 이후에 제3자 즉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효력이 미친다는 그 경우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때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키포인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다리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인데 이 내용은 별도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대리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제3자가 이제 대리하는 경우에 근데 토지 소유자가 무권 대리행위를 추인하거나 내가 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지겠다. 임대인의 지위를 인정하게 된 경우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당연한 내용인데 좀 법리를 좀 설명하려고 해서 썼지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갑 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이 문구는 이제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갑 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이 임차한 경우 이제 기출 지문은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이 X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우리 아까 배웠던 거죠. 보존 등기를 마친 후가 포인트입니다. 마치기 전에 마친 후가 포인트예요. 기억하시죠? 예외 조항이고 예외 조항은 등기를 마친 후다. 정의 X 토지의 소유권 취득하였다면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잠시 돌아가서 조문이 622조네요. 결국은 622조의 적용 범위입니다. 622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친 후 정의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622조 따라서 임차인 을은 X 토지의 새로 소유자인 정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봤죠?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625, 22조 배웠던 거잖아요. 그거랑 같이 합쳐놓은 겁니다.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참 어려운 지문입니다. 622조와 결합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려면 622조의 적용 범위를 알아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즉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의 상대로 지상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복잡하게 나오는 이유는 미등기된 임차권이고, 미등기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항할 수 없는 사람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런 어떤 문구 자체는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이런 어떤 문구 자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통상이고 일반적으로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자의 임대인, 원칙이죠. 토지 소유자의 임대인이 원칙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임차권 소멸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는 그 건물에 대하여 보존 등기를 필요하여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차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해서도 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출 25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모르겠죠. 622조 플러스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내용의 지문을 따온 겁니다. 기출문제가. 참 지문 자체가 어려운데 자, 622조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 그려가면서. 그리고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한지.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충돌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한다는 게 좀 충돌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를 인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인정한다는 얘기는 대항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너무 강력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너무 제약하는 겁니다. 결국은 균형을 맞춰준 겁니다. 그게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등기되지 않는 미등기된 채권의 운명인 겁니다. 결국은 채권, 어떤 채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결국은 물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임차권 같은 어떤 채권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화 경향, 그게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이 부분 잘 공부해 주셔서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항력에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임대인의 의리, X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여러분 이 문장 자체를 놓고 선뜻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622조의 내용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지문을 읽는 순간 622조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가 결합된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문을 읽는 순간 시험장에서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이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소멸한 후 이전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임대인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바로 나와야 합니다. 이거를 현재 가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제 강의가 이해를 중심한다고 해서 암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시험은 암기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만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고금에 수십 년이 지나도 객관식 시험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뭐냐면 제가 100% 확실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아는 거지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걸 버리십시오. 하나의 질문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지선다에서 답을 맞히는 것은 5개를 다 알아야만이 맞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한두 개만, 5개를 다 모르더라도 5개 중에서 하나든 2개든 3개든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의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에 중점되지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객관식은. 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토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자,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했습니다.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제기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에서 자, 토지의 소유자가 임차인 상대로 해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근데 이 소송 당시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겁니다. 근데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은 행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사실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항력이 있거나 토지 사용 이용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용 관계가 있었지만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경우예요. 근데 대응을 못했던 겁니다. 이 카드를 써야 하는데 카드를 안 쓴 거예요. 이 카드를 썼으면 이걸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다는 얘기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이 건물 철거나 인도를 하려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더라도 확정 판결에 의하여 건물 철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실제로 건물 철거가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 임차인으로서는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별개의 소로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그 전제하에 매매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얼마를 지급받은가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 동시에 얼마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매매계약이니까 매매계약에서 내용은 그거죠.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그 내용을 소로서 구하는 겁니다. 건물 매매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소로서. 좀 특이한 건데 이 철거 소송의 패소에서 핵심 뭐냐면 집행이 되지 않으면, 만약 집행이 됐다면 실익이 없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이 현존한 때인데 집행이 돼서 철거됐으면 의미가 없겠죠. 현존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뒤늦게라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패소를 패소하여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종전에 행사할 수 있던 매수 청구권을 행사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 여담이지만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만약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겁니다. 근데 강제 집행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개월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한다는 전제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하면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합니다. 이 소송 자체에 기초한 이 토지 소유자가 이 판결문, 확정 판결문을 갖고 와서 법원에 가서 이거 해주세요, 강제 집행 해주세요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 안 됩니다. 그리고 이기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 민법 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화. 자, 지상 건물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뭐 유사의 법률 관계 성립 표현 쓰는데 그냥 매매예요. 매매면 뭐가 목적이죠? 건물의 소유권 넘겨주는 거. 대가 관계 뭐죠? 매매 대금 지급이죠. 건물 명도. 그 다음에 인도를 해줘야겠죠. 건물 넘겨주죠. 건물의 명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화.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 임자인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대금 지급과 동시행을 주장했다. 통상 매매 때 여러분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매 대금 지급하는 것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가 항상 강조했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다만 이거는 강제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의 매매계약은 계약금 주고 잠금과 중도금 지급 이후에 잠금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행 관계지만 이 경우는 계약금 중도금 그렇게 안 나눠요. 강제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대금 전부에 대해서 동시행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강제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대금 전체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그 인도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자, 차임 연체와 해지. 제가 건물 기타 공작물 연체와 해지 강조했었죠. 이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의 경우에 차임 연체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640조 그 다음 641조 어떤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출, 목적을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목적물이에요. 그럼 목적물에는 부동산도 있고 통산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나 아니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을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만 640조의 차임 여처 해지 조항이 적용된다는 거. 이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일단 포인트는 매수 청구권이니까 그럼 청구권을 행사할 주체가 누군지. 종조까지 뭘 배웠습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체험, 식목, 목축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 제가 지금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상당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누구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은 아니라는 게 먼저 핵심입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결국은 상가 건물의 부속물, 주택의 경우는 결국 없습니다. 주택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건물의 경우에 임대차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가 쟁점이 됩니다. 즉 토지는 아닙니다. 이 경우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갱신 청구권의 문제입니다. 그걸 구분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법조문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법조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는 항상 동산,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썼는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으로 써있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 목조, 토지 임대차 계약. 지성과가 비교해서 차이점과 보면서 상당 시간 공부했죠. 이번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중요합니다. 사용의 편익을 위하는데 뭘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이 부속한 물건은 임차인 소유예요. 당연하겠죠. 임대차 언제? 종료 시에. 임대차 종료 시에 또 하는 게 있죠. 비용 상환 청구에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입니다. 필요비는요. 비용을 진출한 그 즉시. 임대차 종료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임대차 종료 시 중요합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한다. 지상물의 매수 청구가 똑같습니다.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즉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속물은 어떻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기억할 게 포인트, 건물, 기타 건물의 임차인 하나, 두 번째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거나 아니면 임대인한테 매수한 경우 부속물을. 세 번째, 매수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속한 물건 임차인의 소유가 맞겠죠. 세 번째, 언제? 임대차 종료 시에. 이게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비용 상환 청구권에 비교를 하는데 특히 유익비와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유익비는 제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부속했다는 얘기는 독립한 물건이어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훼손되지 않고도. 만약에 구성 부분이다. 구성 부분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일체 부동산에 부합이 됐다는 겁니다. 분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속한 의미는 부속이라는 표현 자체는 임차인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임대인 사이에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부속물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하지만 그게 그런 것보다는 임대인이 그걸 계속 사가서 쓰는 게 더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속한 물건이면 독립된 거다 그런 감은 있습니다. 부속한 물건이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하고 무관합니다.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유익비 상환의 문제다. 자,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임대차 종료 후라고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